니까짓게 감히 나한테 살인 누명을 씌워. 최자영은 분노로 치를 떨며 구치소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당장이라도 황기찬의 목을 조를 듯한 기세로 황기찬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죠. 정말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놈이었어요.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를 놈을 강규철의 간곡한 설득으로 눈물을 머금고 사위로 받아줬더니만 하나밖에 없는 딸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도 모자라 나한테 살인 누명까지 씌워서 치욕을 겪게 하다니.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하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황기찬은 여전히 뻔뻔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난리치는 최자영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최자영이 황기찬을 두 눈으로 또렷이 응시하며 싸늘하게 비수를 꽂았어요. 황기찬, 그렇게 많이 웃어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내가 널 궁지로 몰아넣을 테니까. 유치원에서 보람이가 가져온 김도희의 핸드폰에 의해 최자영의 누명이 벗겨지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진짜 범인이 저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그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별 생각 없이 경찰서에 출석한 강승우는 또다시 유치장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전에 범인으로 몰렸을 때 전부 소명된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된 일인지 경찰은 마치 짜여진 대본이라도 있는 듯 말도 안 되는 말만 반복하면서 강승우를 집요하게 범인으로 몰았어요. 사건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건 강승우 본인만 기억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집 앞 CCTV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는 걸로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어려웠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최자영이 차에서 허겁지겁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꾸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나에게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다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심을 한 지 고작 하루 만에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강승우인데요. 당황과 억울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강승우가 거의 울부짖듯 호소하고 있을 때 친모인 강미란이 강승우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승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범인 아니잖아. 진범이 다 밝혀졌는데 너가 왜 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충격 속에 안절부절 못하는 강미란을 보며 강승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사건 당시에 의식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저를 진짜 범인으로 모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대신해서 죄를 다 뒤집어 썼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 그때 정말 자고 있었어요. 저 진짜 억울하다고요. 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 놓이자 눈깔이 돌아버린 강미란은 결국 경찰의 멱살을 붙잡고 난동을 피우는데요. 강미란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단순히 강승우가 징역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약 정말 범인으로 몰리게 된다면 강승우를 차기 회장으로 만들겠다던 야심찬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강승우의 누명을 벗겨야만 했죠. 결국 강미란은 검찰 쪽 인맥이 풍부한 황기찬에게 SOS를 요청하러 불이 나게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강미란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강승우를 사건의 진범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황기찬이었습니다. 그는 강재인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을 때부터 이미 강승우를 사건의 진범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한 상태였어요. 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인 강재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연히 강승우는 차기 후계자로 자신을 위협할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강승우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저 좋은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로 강승우가 꽁으로 회장 자리에 오르는 건 절대 볼 수가 없었죠. 이제 최자영이 가지고 있던 YL그룹 주식의 절반까지 확보했겠다. 더 이상 강미란의 도움 없이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생겼던 황기찬은 지금 이 시점이 강승우를 제거할 적기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바보 같은 강미란은 그런 줄도 모르고 숨을 헐떡이며 회장실로 달려와서는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기찬아, 아니 황 회장. 지금 우리 승우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유치장에 갇혀 있어. 황 회장도 알잖아.
우리 승우는 사건 당일에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거. 승우 좀 빼내줄 수 없을까? 황 회장 검사 쪽 인맥 많잖아.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아둔한지. 황기찬은 자신에게 감쪽같이 속은 강재인을 떠올리며 같은 강씨핏 줄인 강미란을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죠. 약간의 눈치만 있다면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 충분히 판별할 수 있을 텐데. 멍청하게 자신에게 모든 패를 오픈하는 강미란을 보면서 역시 YL그룹의 회장은 자신이 적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는 최대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강미란에게 완곡한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승우가 범인으로 몰렸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건 아니죠 고모님. 그런데 어쩌죠? 제가 검사 옷을 벗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연락을 해볼 곳이 많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승우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고모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조만간 풀려날 겁니다. 황기찬은 의도적으로 강미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이라는 듯 침착하고 따뜻한 눈빛을 유지하려 애썼죠. 하지만 순간 강미란은 미묘하게 떨리는 황기찬의 눈꼬리를 귀신같이 눈치챘어요. 황기찬과 많은 대화를 나눴던 강미란이지만 황기찬의 얼굴과 말투는 평소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치 일부러 다급한 척 연기를 하는 듯한 기분이랄까. 아주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죠. 사건의 범인인 최자영까지 손쉽게 빼냈으면서 명백한 증거도 없는 강승우는 빼낼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황기찬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하는 강미란인데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미란은 어떻게 하면 강승우를 빼낼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승우가 유치장에 갇혀서 괴로움에 몸서리치는 모습을 생각하니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막강한 인맥을 보유했던 강규철이 살아있었다면 승우 정도는 손쉽게 빼내줬을 텐데. 그녀는 강규철이 죽었던 당일보다 강승우가 갇힌 지금 이 시점에 강규철의 죽음을 더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떻게 귀신같이 소식을 듣고 온 건지 최자영이 강미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썩은 미소를 내보이는 최자영을 보자마자 강미란이 미간을 확 찌푸리며 말했어요. 여긴 또 왜 왔어요? 나 지금 언니랑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강미란의 단호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최자영은 순순히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바보 같은 강미란을 조롱하는데요. 승우 구치소에 갇혀 있다면서요? 고모, 아직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와서 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 안 들려요? 그러자 최자영이 강미란의 야심찬 꿈을 부서뜨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래도 눈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요. 황기찬을 믿은 고모의 선택. 조만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순간 강미란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사실 강미란도 황기찬의 반응이 살짝 수상했던 참이었거든요. 의심으로만 머물렀던 사실을 최자영이 팩트로 내리꽂아버리자 전국을 제대로 찔릴 수밖에 없었죠. 자존심이 강했던 강미란은 자신을 조롱하는 최자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보안 요원을 호출하여 바로 그녀를 쫓아내는데요. 최자영이 자기 발로 당당하게 사무실을 나가자 강미란은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황기찬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에 의해 다시 급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앞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세상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던 황기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 사건은 바로 보람이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지호에게 김도희의 핸드폰을 선물 받은 것이었죠. 강세리가 방 안에 잘 숨겨뒀는데 지호가 놀다가 우연찮게 핸드폰을 발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보람이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는데요. 보람이는 지호에게 선물 받은 핸드폰이 죽은 엄마의 핸드폰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집을 지키던 강재인은 훌쩍이는 보람이를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람아, 왜 울어?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엄마 핸드폰을 찾았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보람이를 보며 강재인도 덩달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은호랑 나이가 같은 보람이를 보니 마치 아들 은호를 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아직도 은호가 죽었다는 게 꿈만 같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며 환하게 웃던 은호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또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강재인. 그런데 그 순간 강재인의 품에 안긴 보람이가 훌쩍이며 엄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우연찮게 파일 하나를 누르게 됩니다. 김도희와 황기찬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죠. 은호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던 강재인은 뜬금없이 핸드폰에서 황기찬의 목소리가 나오자 화들짝 놀라는데요. 이건 황기찬 목소리인데 어째서 보람이 어머니 핸드폰에서 황기찬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들어보니 분명히 황기찬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기찬이 김도희를 협박하는 듯한 내용이 여실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강재인은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쩌면 보람이의 어머니가 죽었던 사건에 황기찬이 개입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곧장 김도희가 죽었던 사고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는 강재인인데요. 그런데 맙소사,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보람이의 엄마가 당했던 뺑소니 사고가 엄마가 일으켰던 바로 그 사고였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핸드폰을 황기찬이 가지고 있었다. 그제서야 강재인은 김도희가 죽은 바로 그 장소에 황기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때마침 운명처럼 김도윤이 이 심각한 장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을 보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듯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짜고짜 울면서 사과를 하니 당연히 김도윤은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니, 재인 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어서. 그러자 강재인이 보람이가 가져온 김도희의 휴대폰을 김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김도윤은 그제서야 강재인이 왜 자신에게 사과했는지 모두 알게 되죠. 하지만 휴대폰 안에 녹음되어 있는 대화를 듣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요. 그는 분노하여 입술과 손을 떨면서 강재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 핸드폰을 황기찬의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사고 현장에 황기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가만히 대화를 듣고 있던 보람이가 두 사람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전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남자랑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에 김도윤과 강재인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보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곳곳에 흩어졌던 퍼즐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범인이 최자영이 아니라 황기찬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만으로는 황기찬의 죄를 명백하게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황기찬이 김도희를 협박했고 김도희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보람이가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황기찬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경찰과 함께 황기찬의 죄를 밝혀서 동생의 원한을 풀겠다고 다짐하는 김도윤인데요.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로 향하는 김도윤을 뒤로 하고 강재인은 황기찬이 있는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뻔뻔하고 기고만장한 쌍판대기가 추악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그 참담한 몰골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문을 박차고 들어선 강재인을 보자마자 멍청한 황기찬은 거의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또 왜 왔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이 우스워? 여기 보안 요원 없습니까? 누가 이 여자 내 방에 들이라고 한 거야? 하지만 강재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에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황기찬의 표정이 일순간에 얼어붙게 되죠. 김도희, 당신이 죽였어? 순간 황기찬의 얼굴에 피가 싹 가시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범행 흔적이 될 만한 건 사고가 일어난 직후 다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강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되도 않는 짱구를 열심히 굴려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타버린 휴대폰을 복원한 게 아닌 이상 강재인이 녹취를 가지고 있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슬며시 감추고 태연하게 강재인에게 되묻는 황기찬. 다짜고짜 와서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김도희를 죽였다고? 당신 이제 정말 정신병원 가야겠네. 황기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재인은 보람이가 가져온 핸드폰에 있던 녹취 파일을 황기찬이 보는 앞에서 재생시켰습니다. 김도희를 협박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버젓이 흘러나오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해버리죠. 당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게 이제 와서 중요한가? 김도희를 죽게 만든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게 중요하지. 황기찬, 김도희가 죽었던 사고 현장에 당신도 있었지? 당신이 김도희 씨 죽였어? 뽀송뽀송했던 황기찬의 얼굴에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어렵게 올라온 회장자리. 지금 내려가면 영원히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황기찬의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이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질 것 같았는지 순식간에 강재인에게 달려가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는 황기찬인데요. 하지만 강재인의 폰을 낚아채려던 바로 그 순간 김도윤과 김도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우르르 회장실로 들이닥칩니다. 황기찬 씨, 당신을 김도희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행해. 불과 5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승우를 감방에 집어넣고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고 있던 황기찬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에는 전혀 무방비였던 것이죠.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추잡하게 끌려가는 황기찬을 보며 김도윤이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동생이 당한 고통, 내가 너한테 그대로 되돌려줄게. 기대해. 하지만 황기찬은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검사 출신답게 결국 자신이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염려했던 것처럼 김도희를 협박하는 녹취 내용만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특정할 수 없었거든요. 사건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블랙박스가 아니고서는 절대 자신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사고 직후 강세리와 함께 사건의 증거인 블랙박스를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저 형식상의 조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단지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건 횡령에 이용된 HK 컴퍼니의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회장 자리를 비운 사이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발각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했어요. 만에 하나 그것마저 들통이 난다면 YL그룹 회장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죠.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된 황기찬에게 가장 먼저 면회를 온 사람은 놀랍게도 강세리가 아니라 최자영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을 보자마자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보는 최자영인데요. 너지?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누명을 씌워. 최자영 씨, 제가 김도희 씨를 협박한 게 김도희 씨를 죽였다는 증거가 되나요? 사람은 본인이 죽여놓고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십니까? 오리발을 내미는 황기찬을 보며 분노한 최자영은 황기찬의 숨통을 조금씩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김도희 차로 친 거 맞아. 하지만 그날 나는 그 여자가 죽을 정도로 치지 않았어. 기억을 곰곰이 곱씹어보니 그 여자는 사고 직후 피를 흘리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다음날 사고 현장에는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지. 그런데 죽은 김도희 씨 핸드폰을 네 아들놈이 가지고 있었다며? 그게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네 놈도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거야.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이를 악물며 분노를 내뱉었습니다. 김도희가 페이퍼 컴퍼니를 파헤치니까 네가 김도희를 죽인 거잖아. 조목조목 날카롭게 파고드는 최자영을 보며 천하의 황기찬도 살짝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의미 없는 외침이라고 여길 뿐이었죠. 그건 최자영 씨 본인의 생각이죠.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제 아들 걸고 맹세해요. 쓸데없는 헛소리만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방적으로 면회를 마치겠다며 교도관에게 얘기하는 황기찬인데요. 최자영은 오만하게 등을 돌리고 일어서는 황기찬을 보며 뒤통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황기찬,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니놈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꼴을 보고 말 거야.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황기찬의 숨통을 끄는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강재인이나 최자영이 아닌 바로 강세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강세리는 황기찬이 김도희의 핸드폰을 불태우기 위해 기름과 나무를 준비하러 간 사이 재빨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핸드폰을 김도희의 핸드폰과 슬그머니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경황이 없었던 황기찬은 그저 핸드폰이 불에 타는 모습만 보고 증거가 없어졌다고 안심했던 것입니다. 강세리에게 완벽하게 속았던 건데요. 면회 온 강세리를 보자마자 황기찬이 교도관의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때 분명히 핸드폰 태우지 않았나? 어떻게 그 녹취 내용이 강재인한테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서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순간 강세리의 입에서 모든 판도를 뒤엎을 폭탄 같은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핸드폰 내가 가지고 있었어. 황기찬은 순간적인 충격에 눈만 껌뻑이며 강세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강세리에 되묻는 황기찬인데요. 그걸 네가 왜 가지고 있어? 설마 당신이 다른 핸드폰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발을 동동 구르는 황기찬과는 달리 강세리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그녀의 계획에 황기찬은 없었어요. 황기찬을 이용하여 YL그룹을 손에 넣는 것이 그녀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죠. 강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이 시점에서 황기찬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건데요. 그래 맞아. 내가 바꿔치기 했어. 나도 보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언제 당신한테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마침내 강세리가 황기찬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사실 블랙박스도 나한테 있어. 핸드폰만으로는 좀 불안해서 말이야. 순간 황기찬의 머릿속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강세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강세리,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나는 지호 아빠라고. 울상을 지으며 비참하게 묻는 황기찬에게 결국 강세리가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YL그룹 주식 전부 다 나한테 넘겨.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두 눈의 초점이 사라진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